정부가 올해 상저하고를 목표로 하반기 성장률 반등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최대 교육국인 중국이 리오프닝이지요. 경제활동 재개를 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효과는커녕 지금 중국은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디프레션 수령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효자 품목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1%대 저성장에 머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지난 1997년, 98년 IMF와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등을 맞았습니다. 그러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충격으로 역성장을 하거나 0%대 성장률을 보였다가도 다음에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한국입니다. 잠재력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 성장 회복력이 약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1%지만 앞으로 향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은 0%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요, 골드만사스 그리고 JP모건, 시티은행 등 8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에서 밝힌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래 기존 전망치는 2.0%였는데 2.0%보다 0.1%포인트 내려잡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2.4%, 한국은행은 2.3%의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관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기획재정부와 IMF는 올해 1.4, 내년에는 2.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기구 OECD는 올해 1.4, 내년에 2.1%를 예상하고요. 그런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아주 낮게 잡았습니다. 올해 1.1입니다. 1.1. 그리고 내년에는 1.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잠재 성장률 수준이 2%에 못 미치는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본 셈입니다. 이들의 전망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칠 경우 1954년이죠. 1954년 관련 통계 이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장기화되고 있고요. 대내외 악재가 쉽사리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은요, 8월 들어서 10일까지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등 지금 11개월째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수출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줄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두 자릿수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분기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0.1%로 줄어드는 등 지금 내수 회복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럴당 60달러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도 최근에 90달러를 넘볼 정도로 올라서면서 불안 요인이 떠오르고 있는데 아마도 4, 4분기에는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중국은 지금 디폴트입니다.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 즉 컨트리 가든의 영향으로 지금 디프레션 우려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지난 14일 홍콩 증시에서 비구이 위안 주가가 장중 한때 무려 17.3%나 급락했습니다. 항생지수는 2% 넘게 빠졌고요.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는 엔화 가치도 한국 경제에도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의 하강이 뚜렷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 회복 또한 더딘 만큼 정부 기대와 달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1년 헝다그룹에서 시작했었죠.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도미노 디폴트입니다. 연쇄 채무 불이행 공포가 최근에 비구이 위안 사태로 지금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헝다에 이어서 비구이 위안마저 디폴트에 빠지면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무려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 경제의 수출 감소, 성장률 하락 등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은행 부실로 이어져 결국 디프레션 공포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이 아니죠. 토지 소유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사가지고 개발업체들이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설업체가 토지 사용권을 바로 지방정부한테 지급하게 되는데,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지방정부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무려 재정 수입의 40%가 차지할 정도로 커서 개발업체가 만약에 자금난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신규 분양을 못한다면 지방정부도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연쇄 디폴트로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업체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건전성이 훼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어렵게 되면 지방정부 그리고 개발업체 그리고 은행 등 중국 경제 전체가 망가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을 다급하게 지금 부양으로 전환한 배경입니다. 중국은 심지어 5년 전만 해도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면서 부동산을 강력하게 규제를 펼쳐 나갔습니다. 심지어 부채 비율이 70% 이상이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자까지 대출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과도한 규제 탓에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금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요, 과거와 같은 부동산 화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죽하면은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겠습니까? 중국에 기대어 성장해온 한국으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줄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금 2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팬데믹 사태로 굳게 닫혔던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경기가 상저하고가 될 거란 기대가 컸지만 차이나 리스크로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거라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구조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구호만 요란한 노동, 연금, 교육 등의 3대 개혁과 규제 개혁도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특히 외환시장은요, 원화 약세 등 벌써부터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출 시장을 이제는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다변화 노력은 물론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중장기적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